상승률만 보면 많이 떨어지는 곳이 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집값이 덜 떨어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덜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은 많이 빠져야 안전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승률이나 집값에 대한 안정성만 치면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은 덜 떨어진 게 하락장에서는 안전한 거잖아요. 네. 그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맞아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만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격만 봐라. 다른 것들을 막 고민하시고 왜 가격이 떨어지지 마시고 가격만 보는 거예요. only price.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빼먹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올해 시작이 되면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좀 모셔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마 새해 들어서 이 부동산 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둔촌주공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둔촌주공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정부 정책이 급격한 하락을 좀 막는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하락을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한 하여튼 너무나 어려운 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땐 정확한 답을 그동안 주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위원님 모시고 올해 혹은 뭐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광수 위원님께서 벌써 한 저희 3프로와 함께 인연을 맺으신 게 한 4년? 그죠? 그렇죠. 한 그 정도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그때 골방에 계실 때부터. 맞아요. 부동산 하면 우리 이광수 위원님 모시고 예. 정말 탁월한 시견들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락 시점이 늦게 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좀 원인이었죠. 네네네. 그런 그걸 변수.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네, 예. 변수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는데 아마 그 예상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하락의 신호들은 굉장히 빨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여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좀 본격적인 하락의 냄새가 좀 났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여름 지나면서 네. 이제 하락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일부에서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네. 뭐랄까 집값을 좀 받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네. 그렇진 않고 하락은 지속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거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뭐 매매, 뭐 전세값 이 동향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얼핏 보기 하여튼 그 정부 정책 나오고 한 주가 정도가 그 하락폭이 약간 좀 줄은 느낌이 있었던 그래프를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두 네. 주 정도 네네. 하락폭이 좀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상승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하락폭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그런 뭐 이슈도 조금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에 뭐 대부분 이제 아파트 시세를 얘기하실 테니까 아파트는 대략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전세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까? 현재 시점.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중요한데 예를 네. 들어서 최고점 대비해서 네. 최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는 10% 포인트 하락했고요. 집값은. 그리고 전세 가격은 한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네. 그러면 요게 다 빠진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이고요. 시작이에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네네. 저희가 뭐 집값 하락의 폭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게 투자 상품이든 어쨌든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네. 사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2023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네.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수요는 어떻게 될 거다, 공급은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세 가격 하락입니다. 전세 가격 하락. 예. 예. 이게 왜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네. 전세 가격은 한국의 그 독특하게 주택의 수요를 결정해요. 주택의 수요를 결정한다. 네, 네. 전세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뭐냐면 갭 투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하고 네네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가 감소하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같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효과음 하나 넣어주십시오. 전세 가격 하락. 예. 그래서 이제는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네. 전세 가격의 추이를 제가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상승하면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런 시기가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데 한 단지의 가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단지의 30평대의 그 전세 가격을 제가 추세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 이게 많이 모여있던 점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뭐 10억대에서 10억대 초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요 지점으로 많이 이동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20억대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이요. 근데 가격이 저렇게 전세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그냥 유지하는 건 다 신규 계약인데 싸게 줄 수도 있고 유지하면서 신규 그래요? 계약하면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벌어진다는 건 뭔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점이 22억에 찍히는데 10억대 초반에서 네.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급락하고 있어요. 14억대, 뭐 네, 10억대로 네, 네, 다시. 그래서 균형의 전체점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냐면 이제 수렴할 거잖아요. 네. 높게 수렴하느냐, 낮게 수렴하느냐. 낮게 수렴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변곡점에. 네. 그래서 모든 전세 가격이 이제 낮게 수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그럼 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왜 떨어지냐.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을 보시는 그래프는 흥미로운 건데요. 매달 지금 2%씩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집니다. 매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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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누적적으로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 예, 아파트 입주 물량. 네. 수도권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 전세 공급은요. 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임대차 물량은 전세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 지점이죠. 네네. 어떻게든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해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때 다른 집에서 이사하잖아요. 뭐가 비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 물량은 공급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집을 비워놓는 방법인데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물량 늘어났다고 갑자기 한 가족이 두 가족으로 나눠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급 물량이 그대로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 전세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가파를 수 있는 거죠. 멸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올해 막 많거나 이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다음 장 이거 보시면 네. 근데 특히 강남 지역엔 재건축이 많이 되니까 네. 멸실 주택이 많잖아요. 네. 잘 보시면 2020년도에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멸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 멸실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전체가 그냥 전월세 물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죠. 네. 전세 가격이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하향으로 다 집중이 되게 되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줄고 그러면 매매 가격도 당연히 그렇죠.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 강남구의 전세 가격 하락도 전 주목해서 보는데요. 네. 강남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던 적이 사실 없거든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6천 가구 이상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는데 강남 가격의 전세 가격 하락을 저는 올해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과거에도 보면 전세 가격 하락이 강남 지역에만 국한해서 네. 하락한 지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딱 두 시기가 있었어요. 2004년에 한 번, 네. 그리고 2008년에 한 번. 2008년 한 번. 네. 2004년 한 번. 2004년? 2004년은 뭐 있었죠? 2004년에는 참여정부 시절인데 네. 이때 뭐냐면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다 새로 만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종부세 나오고 뭐 종부세 처음 도입되고 뭐 엄청나게 뭐 규제 지역 나오고 이런 게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됐을 때. 그때 전세가는 떨어졌었어요. 그때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전세가가 크게 빠졌었죠. 이런 시점 하나. 네. 근데 이 시점보다도 이제는 저희가 보는 건 2008년도 네. 서브프라임 때. 네, 금융위기 때. 예, 이때 이후로 해서 전세 가격 빠지니까 계속 집값도 안 좋았잖아요. 이때 강남의 전세가 유일하게 빠집니다. 물론 입주 물량 영향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의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전 시장에.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미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 더 하락폭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뭐 명확하니까. 근데 그쵸. 이제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집값 오를 때 누군가 높은 가격에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와 21년도에 집값이 오를 때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비율이 과거의 10% 20%대에서 갑자기 4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누군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네. 심지어 그게 또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뭐냐면 강남구의 갭 투자 현황입니다. 잘 보시면 2021년도에 매월에 약 50건, 뭐 40건, 20건, 30건 이렇게 갭 투자가 매월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갭 투자가 매월 한 건입니다. 갭 투자는 도저히 뭐 사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없죠. 네. 더 없어지겠죠.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맨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 효과가 뭐냐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지난 그러니까 2021년도 그리고 네. 그 2020년도에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률이 높았던 데가 노원구인데요. 네. 노원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원구가 집값이 오를 때 매월 갭 투자가 40건, 50건, 30건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까만 그래프는 가격 변동률이에요. 정확히 일치하죠. 네. 갭 투자가 많아질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거예요. 예, 매월 거의 2, 3%씩 집값이 올랐는데 갭 투자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 갭 투자가 3건으로 줄었어요. 이건 0건으로 갈 겁니다. 전세 가격 떨어집니다. 갭 투자라고 하면 그냥 전세를 들이면서 내가 집 사는 거는 이제 다 갭 투자로 다 일단 통계로 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 원천은 어디였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에 원천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천이 이제 없어지니까. 네.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 하락을 이제 끌어당길 거다. 정확히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수요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올해 이 전세 가격 하락을 시장의 변화의 가장 큰 어떤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습니까 혹시 전세 가격 하락 외에? 두 번째 원인은 네. 올해 매물이 증가해요. 매물이 증가한다. 네. 어떻게 알죠 그걸?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두둥은 매물 증가입니다. 두둥 매물 증가. 예.
그러니까 매물이 저희가 정포님 저희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네. 건설사에서 짓는 공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청약에서 1000세대, 2000세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네. 그 결정하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이에요. 그게 공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장가를 를 결정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가를 보는 거지 예. 분양 가격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공급은 매물의 양이에요. 결국엔 수요가 줄어도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매물을 증가시키고 얼마나 가격을 낮추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2023년도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집값이 왜 매물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는 가격의 변동률과 거래 회전율이라는 그 그래프를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가격의 변동률, 그다음에 거래 회전율. 거래 회전율. 거래 회전율이라는 개념은 단지가 100채가 있는 단지가 있으면 네. 한 해 1년에 그 100채 중에서 몇 채가 거래됐느냐라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매물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네. 거래 회전율이 감소하면 매물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최근에 가격이 오를 때 독특한 현상을 딱 보이시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거래 회전율은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격은 올라갔으나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매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물이죠, 매물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건 살 사람이 아니요. 가격이 오를 때 네.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안 판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데? 예. 가격이 오르는데 왜 안 팔아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네? 가격이 오를 때 매물이 증가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거래 회전율이 올라가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파는 사람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가격 상승세가 더 기대감이 올라가면 매물을 줄여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격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매물이 더 줄잖아요.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네네.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높으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극단으로 일어나면 그게 집값의 고점이에요.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집값이 비싸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매물이 감소해서 집값을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오른 집값이면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집을 안 팔아서 오른 집값이면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신문 같은 뉴스 같은데 나오는 어디 아파트 몇 억에 거래 뭐 이제 이런 거 뉴스 한 번씩 나올 때 네. 고를 때가 이제 이때일 가능성이 좀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집값 불패, 네네.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그러나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이미. 그렇죠. 파는 사람이 감소한 거예요. 정확히는. 그런데 잘 네. 보세요. 여기에서 보실 게 네. 너무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100채 단지 중에서 1년에 2.6채가 거래됐고 지난해. 네. 이게 올해는 2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임계점이에요. 한계에 이제 봉착했어요. 일단 이게 제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매물이 더 이상 줄기 힘들다. 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매물이요. 증가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거 언제 뭡니까? 서울 아파트의 매물 증가, 매물 양입니다. 매월. 잘 보시면 2022년 초에 지난해 초에 보시면 매물이 한 4만 건, 4만 7천 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 5월에 매물이 6만 5천 건, 6만 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30-40%가 증가하는 거예요. 작년 6월이에요? 네. 지난해. 네. 그렇게 늘었었어요? 갑자기 늘어납니다. 금리가 오르고 막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네네. 집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국은 특히 서울 부동산이나 수도권 부동산은 매물이 갑자기 확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변화하면. 근데 매물이 증가하다 왜 갑자기 떨어져요? 이건 정책 이슈인데 네. 다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인 겁니다. 왜? 떨어질 것 같으면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팔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집값이 드디어 하락하기 시작해요. 매물이 증가하니까. 네. 그죠? 그런데 매물을 감소시켜도 집값은 계속 빠집니다. 그잖아요. 매물이 증가해서 집값 하락이 드디어 시작됐는데 네. 이제는 정책 때문에 매물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럼 집값이 반등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감소하니까. 매물을 줄여도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일 났네. 빨리 내려볼까? 더? 그렇죠. 원래는 내가 매물을 줄이면 누군가 와서 가격을 올려주면서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셔야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느냐 이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 프로님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데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으면 네. 사실은 집값 떨어지거나 뭐 금리가 오르거나 어쨌든 집은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집값을 움직이는 매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표 한번 보세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대치동, 마포, 상계동, 용산 핵심 지역이죠. 네. 여기에서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검사한 거예요. 예, 전수조사한 표입니다. 보면 실거주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30%밖에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가 산 사람이 거주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네. 상계동의 이 아파트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집주인들은 다 어디 살아요? 다른 데 살고 투자 목적으로 사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매물에서 얘기하냐면 네. 투자 목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갑자기 매물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 살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내 집이면 그냥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냥 살고 마는데 이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가격이 막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아야 되고 그렇죠. 오를 것 같으면 막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면 네. 그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실거주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전세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에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코드는 네. 뭐냐면 매물 증가, 즉 매물 증가. 공급 증가. 그래서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매물은 증가하고 네.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정리해 주자면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네.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이게 첫 번째 수요 네. 감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또 만약 전세가가 빠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감소하니까 집의 매물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네, 매물의 네. 증가는 공급 증가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올해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가격은 뭐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결론으로 점점 가는 건데요. 네. 집값이 하락한다. 네. 얼마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얼마나 과연 하락할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걸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건 전국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네. 수요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제가 볼 때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올해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향후로 24%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은 22%, 경기 수도권은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정은 아니고 한 2, 3년 뭐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고 보면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한 22%가 이렇게 한 번에 빠진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 다시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워낙 사이클이 짧아져서 네. 집값의 하락폭이 되게 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걸 정부가 용인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정책이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 정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완화도 나오고 세금도 풀어준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완화책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당연히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락폭을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화돼 있는 시장의 속성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음. 투자 시장은 사람들의 주체, 즉 집을 살 건지 팔 건지 주식을 살 건지 팔 건지를 결정하는 걸 네. 피드백으로 결정합니다. 음.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예측하는 거가 내일의 가격 변화를 실제로 일으켜요. 내일의 가격 변화를 일으킨다. 아 나의 예측이 가격 변화까지 일으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일기예보가 내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근데 시장, 투자하는 시장은 그 예측들이 영향을 미쳐요.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피드백인데 그래서 네. 사람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뭐랄까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음. 근데 정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정부인데 가격이 하락해서 정책을 풀어줬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뭐 예를 들어 대출 해준대 이러면 그래? 싼데 대출 받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데 뭐냐면 더 기대를 하게 돼요. 아이 더 빠지면 좀 더 있으면 더 해주겠지. 그건 있을 수 예,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을 조금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 더 빠지면 더 풀어주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 사람이 더 줄고 있어요. 오히려 정책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뭔가 정부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네. 좀 더 버티면 또 뭐 더 나오겠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 사면 이제 양도세도 면제해주겠지. 뭐 대출도 더 해주겠지. 대출 지금 금리가 싼 걸 해준다고 대출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인데 이제 4% 중후반대인데 네. 그럼 아예 3%도 해주겠지. 2%도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네. 그 정책이 오히려 집값의 하락폭을 키우는 거예요. 이 일례는 뭐냐면 바로 전 집값이 오를 때도 똑같았습니다. 뭐 막고 뭐 이럴 때 엄청나게 규제를 막 20% 30%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막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는군요. 그렇기도 하고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규제가 나오면 또 나중에 풀어주겠지. 그게 또 근데 지금 안 실제로 파는구나.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 예언이 실현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경험들을, 그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려고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렸는데 오히려 더 안 팔았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나중에 풀어주겠지. 실제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책이 그때는 오히려 매물을 더 줄인 거예요. 집을 더 사게 만들고. 반대로 지금 그런 정책이 역설적으로 더 안 사게 만들고 팔게 만들고. 더 팔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랑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군요. 그래서. 그게 바로 투자화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먹히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시장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래야 먹혀요. 그래야 피드백이 안 생겨요. 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먹혀요. 완전 뒤통수 갑자기 빡 오! 맞는 것처럼.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돼요. 그건 이제 일본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가요? 예상해도 네. 예상치 못한 정책인데 예상치 못한 정책이 과거에 있던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조항도 같이 교집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과거에 없던 정책.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예상하고 있고 네. 시점이 좀 빠르게 하지만 시점도 어느 정도 되고 과거에 다 나왔던 정책이에요. 효과 없네 이거.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그 의도대로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 나오고 좀 하락폭이 줄어들었잖아요. 저희가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한두 주. 음. 네. 다시 또 하락폭을 키울 겁니다.
영향을 못 미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네네. 폭락했을 때 뭐 미국의 연준에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 그때 잘 보시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고 예상치 못한 하락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바로 먹히면서 반등을 하잖아요. 예, 만약에 정부가 그때 뭐 연준이라든지 예상한 수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예상한 시점에서 했다면 영향을 못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네. 집값의 하락폭을 좀 감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 2주 정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후로는 단기적인 그 효과 끝나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하락폭은 계속 가속화되거나 적어도 그 기울기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겠군요. 심지어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질 거예요. 안 먹히네? 그러면 진짜 이제 안 먹히면서 또 다른 피드백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수준까지 갈지를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대략 한 22, 24% 정도의 하락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나타나냐면 네. 다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통계적으로 보면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안 삽니다. 무주택자가 안 사요? 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네. 왜 뭐 더 빠질 것 같아서요? 더 빠질 거 봐. 네.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로 보는 분들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요. 실거주 할 때는 네. 이렇게 떨어져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그래서 때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계속 제가 얘기 드린 거잖아요. 예. 제가 저보고 뭐 폭락론자, 뭐 폭락쟁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 그게 아니고요. 출쟁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추정해 보니까 제가 이 수치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평균 가계 자산과 네. 평균 소득을 감안하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그 뭐랄까 매수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 오면.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면. 네.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오면 네. 그럼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아파트 가격이 평균 요 정도 떨어질 때쯤부터 갑니까? 아니면 각 단지별로 요 정도 가격 떨어지면 그 단지는 먼저 가기 시작합니까? 먼저 가기 시작하죠. 아. 네, 먼저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기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2022년 작년 10월 기준 11월. 11월. 네, 11월. 네. 네. 그래서 실증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에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됐어요. 네. 그 가격부터 한 8억 정도가 오면 그럼 이제는 다시 수요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자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신축이다 구축이다에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이 수치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시간차가 좀 있을 뿐이지. 대략 한 20% 남짓 이렇게 빠지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하면 네.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는 이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변화를 얘기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두둥해 주십시오. 두둥둥.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가격이 네. 떨어지면.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보시면 저희가 최근 한 10에서 15년 동안 네. 집을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이 2013년이었어요. 정확히 바닥이었죠. 2014년 14년. 빚내서 집 사라 그때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가격이 빠졌어요. 보시는 막대 그래프가 가격 상승률인데 근데 똑같이 가격은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팍 증가해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가격이 빠져도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면 집값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22% 정도가 빠지면 네. 거래량이 회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럼 그때가 적어도 집을 사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예. 이제 뭐 근데 이제 전세 살다가 갑자기 집이 뭐 이제 변화가 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막 계약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은요 추세적인 현상이 있어서 막 네. 주식처럼 오늘 당장 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래량 회복을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전세 가격 하락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가격 하락하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야, 이 가격에 이 좋은 집 그냥 전세를 한 1, 2년만 더 살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 전세 이렇게 빠지면 뭐 좋네. 좋네. 그래서 전세 샀다가 더 또 살지 뭐. 네, 샀다가 떨어지면 또 마음고생해. 아유 그 스트레스 어떻게 받냐 야. 이런 그래-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계속 무주택이신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빠질 때 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전세가 빠질 때 집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마음 편히 그냥 있지 마시고 아 이거 좋은 얘기. 이건 네, 진짜 중요한 능력이 얘기네요. 되시면 근데 전세 가격 빠지고 월세 가격 빠지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져요. 반대로 전세 가격 오르고 막 집주인이 막 예.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서 집을 사고. 그때 살 걸 뭐 이런 생각 이제 많이 그때부터 하시죠. 예. 그래서 최근에 막 영끌도 있었고 그런 현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고점에 엄청 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집주인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고 저기 애엄마 애오빠 이렇게 이사 다니기 힘드시니까 내가 전세 가격 낮춰주니까 오래 살아 이러실 거예요. 아 그거를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예. 아, 전세 가격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그 자산으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갖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전세 시장에 머물 거냐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군요. 그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당장 이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고 엄청 좋잖아요. 그 네. 집주인이 이제는 막 잘해줘요. 그- 어디 뭐 물 새는 데 없어 이러고 막 고쳐준다. 도배도 해줄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즐기시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하시는데 대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네. 야, 오늘 제목 나왔네요. 집주인이 도배해 줄 때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해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 대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집주인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값을 그걸 딱 보는 거죠. 집값이 떨어졌으면 투자 수익률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할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집을 사기 시작해서 거래량이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이 하나 있는 혹은 뭐 한 두 채가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역시 이제 그 시점이 그 매매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이 이제 당연히 집값이 오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좀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 괜찮은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좀 더 뭐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죠. 음. 근데 그렇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엄청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미 내 것도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프레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차가 뭐가 더 크게 나냐. 그래서 내 집 떨어지는 것보다 네. 내가 살고 싶은 집값이 더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동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예.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동하기 좀 힘들죠. 그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네. 뭐 당연히 이제 강남 사고야 뭐 그랬고 그다음에 뭐 마포, 용산 또 뭐 일부 영등포 뭐 이게 점점 이제 좀 비싼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한 4, 5년 동안 유지됐던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훅 빠진 다음에 그 다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걸로 역시 뭐 강하던 동네는 계속 강하게 갑니까?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좀 일어납니까? 상승률만 보면 네. 많이 떨어지는 곳이 또 많이 오를 겁니다. 많이 떨어진 곳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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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긴 하락폭이 큰 곳이 또 많이 네, 회복할 네.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것 쪽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집값이 덜 떨어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다들 떨어질 때 나는 버텼으니까 이 정도는 아주 좋은 블루칩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 집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지? 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은 많이 빠져야 안전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빠져야 안전하다. 네,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열채 중에서 사고 싶은 열채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 네. 중에서 상승률이나 집값에 대한 안정성만 치면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은 덜 떨어진 게 하락장에서는 안전한 거잖아요. 네. 그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맞아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뭐 10개 있는데 그중에 많이 빠진 애들이 당연히 이제 마음이 좀 아픈데 네. 많이 빠진 애들 사실은 팔고 안 빠진 애들을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나마 한 본전치기 한 애들을 팔고 많이 빠진 애들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이상하게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빠진 걸 사고 싶어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반대로 하시라. 부동산 사용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억짜리가 한 5억쯤 됐으면 얘는 무조건 괜찮네. 그렇죠. 그게 안전한 거고 그게 향후도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 그런 자산을 보는 눈도 좀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남의 파워는 앞으로도 영원불변입니까?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강남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몇십 년, 한 50년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강남은 최근에 하락폭이 더 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강남이 치명적인 게 네. 뭐냐면 이게 하락률이 적게 보여도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조금 빠지면 그 절대 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10억인데 10% 빠지면 1억인데 네. 강남은 20억이기 때문에 10% 빠져도 2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빠질 때 오는 충격이 되게 큽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변동률만 보니까 강남은 변동률이 작네? 아닙니다. 규모가 크니까 조금 빠져도 엄청나게 네, 절대액이 네,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강남의 지금의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폭이 크다는 거고 또 강남에 입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불패는 없다. 네. 혹시 근데 다른 데로 뭔가 이렇게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런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그런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네. 뭐 어느 지역이 좋겠고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저희가 잘못 막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GTX잖아요. GTX 줄이면 뭐 ABC. 서울이 또 커지고 네, 뭐 수도권이 커져서 그런 지역들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빠져요. 동탄 뭐 이런데. 네,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좋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는 모두 다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심축이 변한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이런 게 비밀입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네. 뭐 이런 게 좋대더라 이런 것들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GTX 뚫리는 게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공사 계속 더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집값이 빠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여기는 뭐 요지야, 여기는 뭐 안 빠져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 경계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렇게 빠져도 오를 곳은 오르고 빠질 곳은 빠진다. 이 말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답이 없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맞지도 않아요. 네. 그 끝으로 그럼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한 1, 2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네. 혹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본처럼 네. 어쨌든 요즘 이제 결혼도 안 하는데 애도 안 낳는데 누가 뭐 그 집 사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혹시 위원님 보시는지.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그다음에 일본처럼 간다. 네. 뭐 20, 30년 빠진다. 네. 제가 이제는 집값이 다시 이렇게 빠지면 회복할 겁니다 얘기하면 또 댓글이 막 달려요. 야 10년 동안 빠질 거야. 영원히 이제 빠져.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언론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전문가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근데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장기엔 모두 죽고 없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다 죽는다. 50년 지나면 아니 그게
제 말씀은 뭐냐면 네. 장기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케인즈가 한 말인데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무슨 장기 걱정을 하고 있냐. 아, 어? 20년, 30년 그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그렇죠. 갑자기 인구가 감소하는데 갑자기 외국에 있는 동포나 예를 들어서 네. 조선족 분들이 대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20, 30년 후에. 그러면 인구가 폭증할 텐데. 전쟁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만 까지만 보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관점에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만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격만 봐라. 다른 것들을 막 고민하시고 왜 가격이 떨어지지 마시고 가격만 보는 거예요. only price. 많이 떨어진 거. 예,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졌는데 네. 지금의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고금리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높아요. 음. 그러면 정프로님 이때 이 자산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금리인데 가격은 빠졌어. 고금리 삽니다. 사야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산다고 해요. 가격이 빠진 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또 부동산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금리가 떨어져야 가격이 그때 사시라. 네.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도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리가 높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자 갚기 힘들어요. 이자보다도 가격 떨어진 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이자는 뭐 그렇죠. 뭐 20만 원, 30만 원씩 더 낼 수 있으나 가격은 뭐 5억, 뭐 3억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빠져도 네. 많은 분들은 또 금리가 높잖아. 이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only price만 보시면 좋겠다. 네. 자산을 한- 보실 때. 한 20, 30% 빠진 내가 쳐다보던 아파트가 있다면 작년 11월 가격 기준 20, 30% 이상 빠진 데가 있다면 그 정도면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올해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가격의 변동폭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가격이 왜 빠지느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고민하지 마세요. 가격만 보시라 여러분. 가격만 봐라. 제가 저 불러주신 제가 최근에 한 3번 나온 거 다 100만 명 이상씩 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300만이라고 하시던데 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왜 빠지는지는. 왜 빠지는지는 알려주실 테니까. 네. 그리고 또 거래량이 회복할 때 또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라. 가격만 봐라. 가격만 보시면 너무 좋겠다. 넌 가격만 봐. 이유는 내가 알려줄게. 네. 네, 오늘 네. 제목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목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굳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 게 좋아 보입니다. 처음 끼졌습니까? 네, 집주인이 도배해주면 그때.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네. 제가 제 홍보 하나만. 홍보. 네. 저보고 자꾸 이제 최근에 가격 빠진다고 하니까 너는 영원히 뭐 10년 동안 빠진다고 했지 이렇게 저를 매도하시는 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네. 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2013년도 4월 30일 기사입니다. 13년 기사. 예. 네. 2013년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집값이 정확히 바닥일 때. 예. 예. 그때 제가 레포트를 내서 이 기자님이 저하고 인터뷰한 건데 여기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택 경기도 반등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이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집을 사자고 제가 그랬어요. 네.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8, 9년 전이에요. 네네네. 집값이 정확히 바닥일 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기자님이 저한테 이색적인 주장이라고 해요. 집을 사자고 하고 그땐 다 아니라고 했군요. 그렇죠. 건설주 사자고 그러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색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잘 맞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제발 저한테 저 댓글 다 보거든요. 아. 욕하시는 거 좋아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좋습니다. 근데 너 10년 동안 빠진다고 했지? 20년 동안 빠진다고 어떤 그랬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아니다. 그래서 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 주장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빠질 건데 네네네. 빠지면 다시 회복할 거다. 맞아요. 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런 변화를 지금 빠지는데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와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더 빠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긴 쉬워요. 그런데 빠질 때 사자 그러고
그리고 엄청 비쌀 때 팔자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장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홍보. 너 또 뭐죠? 네. 이건 제가 네? 이번 달부터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레포트를 낼 거예요. 광순의 네, 복덕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무료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네. 여기다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까.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의 수고. 네.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아셔서 네. 찾으셔서 왜냐하면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죠.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성함하고 네. 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레포트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시는군요. 네, 네. 전혀 여러분 개인 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만 이광수면 성 빼고 그냥 광수 그리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집이 없으신 분들, 네. 그동안 벼락거지 막 이렇게 아. 어려우신 분들, 네.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돈 전혀 안 받습니다. 네네. 네, 그냥 무료로 굉장히 양질의 이런 리서치 보고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그것만 알려주시면 원하시면 네. 그 홍보를 좀 해드립니다. 리포트 나올 때는 또 저희 3%도 한번 좀 그럼요. 나와주시고요. 이제 네. 그 레포트 갖고 해설 강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네, 우리 이광수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2023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30년, 50년 장기 예측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쵸, 무슨 그쵸.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장기 고민하지 마시라.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네, 일단 올해 내년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광수 위원님, 그러면 또 저희 3프로TV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